오늘 교양 삼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정의론적 문제인데요. 존 롤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롤즈가 이제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소위 현대 정의론, 정의에 관한 도덕 철학의 이제 큰 봉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정의론을 몇 번에 걸쳐서 줄을 쳐가면서 읽고, 여기 어디에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의론을 몇 번씩 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그 이제 부피가 있고, 뭐 3만원 정도 아마 그때 책값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규제 TV 시청자들 수준에 꼭 맞죠. 책값도 비싸고, 페이지 수가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어서 우리가 보기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규제 TV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의론이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딱 두고 있다가 자다가 불면증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안 오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 정의론을 이렇게 읽으시면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2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아마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이 아주 쏟아지게 돼요. 야, 정말 골 때리기에 재미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잠이 쏟아지는 잠을 막을 수가 없이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론 정도의 책은 머리맡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의론이라는 책은 이 일종의 자유주의 좌파입니다. 뭐 자유주의의 기본 틀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공동체주의, 뭐 집단주의, 뭐 이런 사고방식이고요. 그래서 샌델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유행을 하고 간 결과가 지금 경제민주화 말하자면 이런 난동이거든요. 그 질병입니다. 질병. 많은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온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병이죠. 전염병이 만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염병을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정치구호도 선동이고 질병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대정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치즘을 시대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나치즘을 시대정신이라고 부를 수 없죠. 스탈리니즘을 시대정신이라고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정신이 만연한다고 한 이유로 그걸 시대정신이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소수의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는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시대정신이 속한 경우들이 오히려 많고, 다수 대중이 선택하는 것 중에 시대정신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당간 지금 이제 경제민주화다 뭐다 하는 건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존 롤즈나 마이클 샌델류의 일종의 정의란 무엇인가 또는 정의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 롤즈의 정의란 Theory of Justice, 거기 보면 정의는 Justice, as a fairness 이렇게 정의가 되죠. 정의는 곧 공정성이다. 공정합니다. fairness. fair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fairness다. Justice as fairness. 동양권에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한자말에 대칭되는 거로는 불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의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공식적인 하나의 윤리를 인간 대 인간의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예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어떤, 집단 윤리를 가늠한 하나의 잣대를 이렇게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justice, fairness, 공정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맹자가 이제 의를 규정할 때는 수호지심은 의지다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호지심,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부끄럽게 여기거나 증오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말하자면 참지 못하고 무슨 소리야 우통 벗게 되는,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정의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Justice as Fairness하고 뭐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서양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 근데 이제 수호지심할 때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으로서의 justice. 그 부끄럽게 생각하는 fairness에 말하자면 어떤 shame을 느낀다. 또 아마 포함이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고 롤즈가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정의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의 규칙을 정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우리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어야 된다. veil of ignorance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veil of ignorance는 현재의 조건. 지금 현재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많으냐, 내가 축구를 잘하면 축구 비슷한 게임의 룰을 주장할 거고, 농구를 잘하면 농구 비슷한 룰을 주장할 것이므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자기의 재산이 뭔지, 자기의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에 쌓인 채 말하자면 규칙을 정해야 그게 공정한 규칙으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이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몰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규칙을 정할 때, 오케이, 이 규칙이 나에게 유리해서 내가 이 규칙대로 살면 부자가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이 규칙대로 살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출세할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자기 전망에 대해서 veil of ignorance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건과 장래 전망, 지금 우리가 정하는 규칙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또 장차 자기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에 쌓인 상태에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 the first convention을 열린다고 생각해보자. 이때 이 the first convention, 첫 말하자면 전당대회죠. 말은 전인대라고 해도 좋고, 첫 국회라고 해도 좋고, 재헌의회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첫 국회라 그러면 재헌의회가 되겠네요. 그 재헌의회가 열려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가 살아야 될 규칙을 정한다. 그럼 공산주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자본주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 뭐 별하별 규칙을 정할 수도 있겠죠. 뭐 유교식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겠고, 또는 귀족사회의 규칙을 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는가. 두 가지 기본적인 다른 규칙을 도출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도출하지 않겠는가. 첫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균등한 기회균등의 원칙. 균등의 equal opportunity입니다. 균등한 기회의 원칙이 적용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급에 모여서 다 청소 당번을 정한다 그러면 균등하게 n분의 1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다 동의하겠죠. 맞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다 살한 결과, 규칙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전개한 결과, 그 결과까지도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고 요구하지는 않겠지. 그건 우리 아마 김 PD도 동의할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당연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데서 equal opportunity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둘째, 그렇다고 우리가 결과까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1. 평등의 원칙, 2. 차등의 원칙입니다. 1. 평등의 원칙, 2. 차등의 원칙.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 기본 개념을 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the first convention, 재헌의회를 연다고 생각해보자. 무지의 베일에 쌓인 상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박지성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박지성이라는 걸 속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게임의 규칙을 축구 비슷하게 만든다. 이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절망이잖아요. 마이클 조던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을 배구 시합 비슷하게 만든다. 이러면 저로서는 뭐 짧은 저로서는 거의 절망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오더라도 자기가 농구 선수 출신이고 농구를 잘한다는 걸 몰라야 된다.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일종의 사고 게임으로, 생각의 어떤 게임으로 그걸 전제하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두 가지 조건. 하나는 평등한 기회의 원칙, 권리의 의무를 할당하는 데 있어. 둘째, 결과적 차등의 원칙. 결과까지 똑같기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다. 결과까지 똑같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원인이죠.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때 평등, 양극화 이렇게 얘기할 때 양극화를 매우 우려서는 현상이면 분명하지만 양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서는 시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극화를 규탄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적 평등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스탠스가 된다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 라고 심한데 방점을 둘 수도 있지만 양극화 그 자체에 방점을 둘 수가 있죠. 말하자면 결과적 차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 결과적으로 동등해야 되거나 또는 뭐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결과적 평등에 대한 어떤 요구하는 심리도 인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 아픈 거죠. 그래서 헤르만 호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평등해질수록 더 평등하고 싶어 한다.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평등해질수록 더 평등해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어떻든, 평등해지는 것은 좋죠. 결과적으로 평등해진다면 굉장히 좋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생기는 것까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두 개 이제 원칙이죠.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여러분은 무죄의 베일 얘기할 때 흘려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텐데, 아마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은, 아, 그래? 그러면 기초조건, 말하자면 처음의 조건, 우리가 퍼스트 컨벤션에 참여하는 처음의 조건은 지가 가진 현재 조건에 대해서도 무지하거나,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장래 조건에 대해서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 특히나 현재 조건은 말하자면 누가 부모 잘 만나서 상속을 많이 받거나, 또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를 얘기한다는 건가? 말하자면 첫 출발선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건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존 롤스는 바로 그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보정되어야 한다. 보완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었죠. 그러니까 존 롤스의 주장대로라면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로 출발하는 어떤 젊은 친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멤버 중에. 그러므로 상속세를 가능한 한 높게, 가능하면 100%의 상속세를 때려서 그로 하여금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도록 해야 된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규칙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기초조건, 말하자면 일감 몰아주기, 부의 편법, 이런 문제들이 이제 쫙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오나의 의결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올림픽을 나왔는데 한 명은 저 앞에 있고 한 명은 뒤에 있고 하면 되겠냐. 똑같이 서서 뛰어야 된다. 그럴까요?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무슨 TV 토론하던 국회의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 되냐. 우리 같은 서민도 상속세를 내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에게, 야, 당신은 무슨 서민이냐. 국회의원이 서민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웃지 않을까. 그하고 상속세를 세금을 냈다고 할 정도 같은 건 엄청나게 상속을 받은 거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 면세점이 오히려 너무 높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전부 허위의식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재벌 상속세를 없애주자. 상속세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자. 요거 얘기하니까 야, 지금도 부의 상속이 문제인데 상속세마저 없애면 어떡하냐고 이제 당장 이제 순전한 분들이 이제 물어오죠.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떤 친구는 1시간 공부해도 100점인데 정규제는 5시간의 날밤을 새워도 60점이다. 왜? 그 친구는 머리가 좋고 정규제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죠.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균형 선발제 이런 게 다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제도거든요. 말하자면 이는 촌에서 태어났다는 우연적 여건에 의해서 부당한 불평등을 당해왔다. 그러므로 대학교 입학시험할 때 정원 외로 지역균형 할 단계에 가점을 줘서 너 뽑아주겠다. 말하자면 이런 논리잖아요. 웃기는 논리지만 어떻든
그 지역의 유지들을 뽑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지역의 유지 자재를. 머리도 분명히 우연적 여건에 부당한 불평등입니다. 두뇌. 재산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재산이야 뭐 사실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재산이야말로 뭐 머리가 나쁘면 금방 다 사기당해서 털려먹고 하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오히려 나빠진다지 않습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대부분이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나빠집니다. 재산적으로도. 그러니까 오히려 물려받은 우연적 재화, 부모를 잘 만나서 우연적 재화가 생기는 거나 로또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두뇌잖아요. 미모는 어떨까요? 미모. 체격 같은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정규전은 짜리몽땅하지만 마이클 조던은 2m잖아요. 정규전은 뭐 요만한데 마이클 조던은 뭐 정규전은 100m를 뭐 17초, 15초로 뛰는데, 뭐 누구는 100m를 예를 들어서 뭐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를 많이 뛰어버립니다. 이건 뭐 비교 안 되죠.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미모는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디스포지션이에요. 성격.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한다는데 충분히 동의하게 되거든요. 젊었을 땐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그 사람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성품이야말로 타고나는 거거든요. 성격이 잘 안 바뀝니다. 성격이야말로 타고나는 거다. 그럼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적어요. 이거를 우연적 여건에 부당한 불평등 어떻게 고칠 거냐. 왜 너는 재산만 얘기하냐. 그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 뭐 이런 논리로 가면 이건 답이 없죠. 이건 아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현실에서는 우연적 여건에 부당한 불평등을 고친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한국은 다락같이 매기죠. 만일에 상속세를 없애면 일감 몰아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일감 몰아주기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BW 발행하는 거 말이 많았잖아요. 안철수는 BW 발행한 거 해서 회사 이익을 갖다 쓴 것을 지금도 인정도 안 하고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 이사회가 왜 BW를 발행하는데 그때 이사도 아닌 인간이 들어와서 사인하고 발행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모르기는 뭘 몰라요. 그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뭐 어디 나라에 살다 왔어요? 거짓말은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그런 걸 난 기억이 안 난다. 뭐 기억 상실증에 걸렸나요? 그 BW 같은 거 왜 발행하냐? 일감 몰아주기를 왜 하냐? 그 상속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속세가 너무 징벌적으로 65%나 되기 때문에 50% 불하기 30%의 서택스가 붙어서 65%를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65%의 엄청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도 생기고 뭐 별별 뭐, 그래서 그걸 지금 잡기 위한 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그 어떤 그 패키지 속에 소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그냥 따닥따닥 만들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심플하죠. 상속세 없애버리면 그런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벌 3세들은 식물학 도감을 들고 연구활동하고 요트 타고 탐험활동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면서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은 2세, 3세들이 기어이 회산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뭐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지금은 배당도 낮고 상속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 부친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재산이 늘 엔조이하기 위해서는 기어이 회사 안에 들어가서 내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부자가 되어서 그 이익을 한껏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길은 내부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 안으로 침투하려고 그러죠. 근데 상속세를 없애고 배당을 높여주면 안 들어옵니다. 왜? 그 복잡한 일을 왜 해요? 꼭 3세들은 이미 좋은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악을 먹고 하는 기업가 정신, 파이팅 정신 자체가 상대적으로 그 부친이나 할아버지보다는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식물도 감들고 고상하게 살고 배당받아서 그 배당으로 사회 기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이제 품위 있게 살도록 해주면 되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파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냥 뺏으려고 하는 거죠. 야, 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고 세금도 많이 내. 하고 배당은 적게 주고. 그게 지금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뭐 불공정,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그래 이 하나만 하더라도 세법도 고쳐야 되고 뭐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 패키지가 뭐 산더미처럼 지금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규제해야 되고 저것도 규제해야 되고 다 하다 보면. 근데 존 롤스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하다 보면 인간의 모든 자기 개발 행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는 성품, 그것도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거든요. 타고나기를 게을르게 타고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거짓말만 아주 밥 먹듯 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이죠. 인간의 근면금소, 절약하고 노력하는 자기 성취의 코스 자체를 우연적 여건으로 돌리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야,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야, 나도 재벌가 밑에 태어나서 우연적 여건에 한 부당한 불평등함이 있어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다 균질화된 사회, 결과적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느냐 하는 논의지, 단순히 무슨 부자의 기득권을 보여주라 이런 논의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정오감,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질투심, 이걸 빼고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상속세 문제 가지고 이 상속 문제가 소위 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극단적인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은 능력이에요. 평생의 능력. 근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자식을 열심히 조기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 뭐 돈 퍼부어 가지고 영어 공부도 시키고 해가지고 미국에 와튼 스쿨 나오고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연봉 100만 달러짜리 자식을 만들었어요. 모든 버는 돈을 자식에게 베팅했습니다. 연봉 100만 달러짜리 자식으로 키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능력은 같은데 평생의 돈은 수입은 같았습니다. 근데 버는 대로 조그만 중소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고용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식도 유학 같은 거 안 보내고 그저 건실하게 한국 대학에 보내고 한국의 중규모의 대학에 보내서 이공계 보내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럭저럭 막 두뇌도 평균 정도의 두뇌인 아이를 키워서 자기 회사에 지금 뭐 대리 이렇게 취직을 시켜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가르치고 있어요. 월급도 별로 안 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100만 달러짜리 연봉을 가진 자식에게 모두 소득이 이전되어 있죠, 사실은. 상속세 하나도 안 내죠. 왜? 부모는 다 줬으니까 이미. 근데 공장을 만들어서 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 50% 절반을 뚝 떼서 그 공장문을 닫아야 됩니다. 공장을 절반으로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걔가 돈이 없잖아요. 걔를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해야 되고 편법을 해야 됩니다. BW 발행해야 되고. 그거 안 되니까 그 걔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공장을 절반을 잘라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공장 자체를 아예 팔아버리게 되죠. 정의롭나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평생을 건금 전략에서 말하자면 고용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열심히 했어요. 한 사람은 그 돈을 자식에게 몰빵해 가지고 100만 달러짜리 연봉 소득자를 만들었어요. 평생에 걸쳐서 100만 달러, 200만 달러씩 소득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반토막 내서 국가에 바치고 기업은 기업대로 남한테 뺏기고 넘어가고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올린 부의 절반을 뚝 떼서 국가가 가져가죠. 어느 것이 정의롭나요? 김 PD, 어느 게 정의롭나요? 무엇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 두 사람의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되겠느냐. 이것만 선택하면 되죠.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이때 우리는 상속 문제나 정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정의롭지 않나요? 더 정의롭죠. 왜? 더 도덕적이고 더 장려할 만한 인간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속세를 낮춰야죠. 장려하려면. 이놈은 상속세 하나도 안 내는데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절대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정의로운 세대 간 부의 세습을 조정한다고 하는 우연적 여건에 의한 부당한 불평등을 시작한다고 하는 가장 정의롭다고 우리가 보는 상속세야말로 어떤 인간의 평생의 근검 전략과 도덕적 행동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벌주는 거고 그 절반을 무단으로 국가 권력이 빼앗아가는 것이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모든 면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경제 문제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제민주화 슬로건 걸어놓고 뭐 재벌은 다 때려잡아라, 재벌은 나쁜 놈이야, 골목 상권에 들어오고 뭐 중소기업 업종이나 침해하는 놈이야, 말하자면 이런 식의 무슨 사고를 가지고 경제 문제의 그 델리키트한 경제 문제 조정이 안 되고 우리 삶도 단 조금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문재인, 참 안철수는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안철수까지 합쳐가지고 경제민주화한다, 뭐 대통령 직속, 뭐 재벌개혁 추진위원회를 또 만든다, 뭐 위원회 한두 번 만들어 봤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철없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보기가 좀 딱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